네, 유빌라테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정직함으로 정의를 이루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직함으로 정의를 이루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여러 사건 사고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할 만한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경북에 있었던 산불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지금은 또 여름철이라 괜찮지만 또 가을 또 겨울 이렇게 넘어가면 건조해지면 또 그런 이제 산불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 유독 이번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이 심각했던 것은 건조했기도 했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실화 그리고 방화의 범죄에 자연이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되었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 실화 그래서 이제 온 국민이 그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 사건의 최초 지역에서 발화 지점에서 실화를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찾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모았지만 명확하게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바라기로는 그 실화한 사람이 의도성이 없었기를 또 바라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실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때에 그것에 대한 가능성 혹은 그것이 가지고 들 파장에 대해서 잘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불을 여기다가 그것의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 불을 여기다 버려도 되는지 혹은 이 상태의 불을 내가 이렇게 두고 가도 별일이 없겠거니라고 생각한 것이 그러한 엄청난 산불 또 엄청난 재산 피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다룸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어떤 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작은 씨앗이 이것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인간이 분명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직의 이슈에 대해서
이 불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불의 속성과 꼭 닮아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뜨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거짓말을 하고 왔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 불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불씨처럼 시작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1990년대 초반에 이 거짓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에게는 홍순영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원래는 조금 이제 길게 다뤄야 돼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북에서 홍순영 사건을 검색하면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달리 콘텐츠에 나온 이제 꼬꼬 그날 이야기에 홍순영 사건 편이 잘 다루긴 했지만 이제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말씀 시간을 줄여야 하는 관계로 이제 유튜브 중에 한 분이 사건의 핵심을 잘 정리하는 것 같아서 홍순영 사건을 5분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한 내용을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6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살던 곽재은 양이 단지 내 유치원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곽재은 양을 유괴한 범인의 정체가 23세밖에 되지 않는 젊은 여성이었다는 점인데요. 그토록 어린 여성이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3월 서울에서 태어난 홍순영은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죠. 평소 허영심이 워낙 강한 데다 윤리의식까지 부족했던 그녀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번번이 떨어지자 자신의 부모에게는 가짜 합격증과 등록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밖에서는 위조 학생증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가짜 숙명여대생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녀는 숙명여대 내에서 태연히 도강을 하며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속인 채 정치외교학과의 모든 수업을 다 듣고 MT 등의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여해왔으며 심지어 졸업식에까지 참석했다고 하죠. 이때는 지금과 달리 전산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가짜 학생 행세가 가능했다고 하네요. 워낙 치밀하게 주변 사람들을 속인 탓에 유괴 사건 보도 초반에는 범인의 신분이 숙명여대생이라는 오보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짜 대학 졸업을 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KBS 기자로 취직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밝혀졌죠.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 속의 내 모습을 진실이라 믿는 리플리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순영도 처음에는 숙명여대생인 척하고 다니다가 그해 다시 대학 입시를 치러 숙명여대에 정식으로 입학할 생각이었지만 그 당시 대학교는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놀자판인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순영 또한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공부는 뒷전으로 두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취업은 지금에 비해 수월했을지 몰라도 당시에 대학 입학을 위해 치러야 했던 학력고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녀는 학력고사에 2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었다고 하니 그녀가 공부에 전념했다고 해도 숙명여대에 합격했을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두려워한 그녀가 모든 상황에 거짓으로 대응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에서도 홍순영이 정말 숙대생인지 의심하는 시선이 늘어났고 홍순영이 가짜 숙대생이라는 소문이 점점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갔다고 하죠. 결국 그 소식은 홍순영과 결혼할 마음을 먹고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학생 시절에는 집에서 등록금으로 쓰라고 준 돈을 펑펑 쓰고 다니며 사치를 했지만 거짓 취직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집으로부터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부모님께 번 돈을 갖다 드려야 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결혼뿐이었는데 당시 홍순영 남자친구의 부모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했던 것인지 홍순영이 키가 작고 인상이 별로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자 초조해진 홍순영은 남자친구의 환심을 사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해 결국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하죠. 곽재은 양을 유괴한 것도 별다른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범행 당일 그녀는 유치원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유치원의 우산꽂이에 달려있는 우산에서 곽재은 양의 이름을 보고서는 바로 그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홍순영은 먼저 어린이집에 마치 자신이 곽재은 양의 엄마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곽재은 양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건 후 집으로 돌아가는 곽재은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엄마의 친구라고 속이고 빵과 음료수를 사주며 숙명여대까지 아이를 유인해 그녀의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냈죠. 그 후 음악대학 건물의 구석진 곳으로 아이를 끌고 가서 그녀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홍순영은 다음날 태연하게 곽재은양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재은이를 데리고 있으니 그녀를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5천만 원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했죠. 곽재은양의 어머니는 6월 27일 오전에 500만 원, 다음날 오전에 2,500만 원을 범인이 알려준 조흥은행 계좌에 송금했고, 이후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조흥은행 본점과 서울시내 모든 지점, 그리고 전산실에 형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이틀 후인 6월 29일 오후 명동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조흥은행의 ATM에서 범인이 돈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떴고, 근처에 배치돼 있던 형사들이 홍순영으로 추측되는 키가 작고 매우 젊은 여성을 추적한 끝에 을지로 입구역 계단에서 그녀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형사들에게 검거된 홍순영은 자신에게 공범이 있다는 거짓 진술을 했고, 그녀의 거짓 진술에 낚인 경찰은 공범을 유인하기 위해 서울역으로 그녀를 데려갔지만 사실 공범 같은 것은 없었으며, 오히려 홍순영은 그 자리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투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사가 급히 열차를 멈추면서 약간 다치는 정도로 끝났죠. 이후 곽재은 양이 어딨냐는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홍순영은 이미 자신이 아이를 뺐으며 숙명여대 어느 건물의 물탱크 뒤에 그녀의 시신을 숨겨뒀다고 자백했죠. 황당한 사실은 홍순영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는데, 막상 범죄를 저지른 후 홍순영은 자신이 그렇게 집착하던 남자친구가 공범이라는 거짓 자백을 하며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당시 유괴살인은 범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연쇄살인이나 대량살인, 강도살인 사건처럼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하죠. 게다가 홍순영은 사건을 저지르기 한 달 전인 1990년 5월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납치해서 5시간이나 자신의 집에 가두어뒀다가 풀어줬던 전적까지 밝혀지면서 1991년 9월 13일 홍순영의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해 12월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형 집행 현장을 참관했던 어느 목사의 말에 따르면 홍순영은 그동안 자신이 봐왔던 악질 범죄자들과 달리 작은 체구에 순하고 착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속으로 놀랐다고 하죠. 홍순영이 학생 행세를 했던 숙명여대에서는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했으며, 특히 곽재은 양이 살해되고 유기된 음악대학 건물에서는 어린아이의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순영이 범행 장소를 음악대학 건물로 택한 이유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는 비명소리를 노랫소리와 악기 소리로 가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래도 빈번히 드러났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남자친구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출산을 하겠다고 한 후에 한 아이를 또 유괴해서 신생아죠. 신생아를 유괴해서 너와 나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다가 또 이제 처벌을 받았던 또 한 여인의 이야기도 실제로 우리 현대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로 시작하지만 그 불을 그대로 두고 혹은 그 불이 점점 커진 것에 대해서 자신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홍순영 사건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홍순영 씨가 이렇게 거짓말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가면서 이 거짓말이 점점 더 커져나가 결국엔 자신을 집어삼키고 자신의 모든 관계를 집어삼키고 또 한 여인의 한 가정의 인생까지 망친다고 하는 결과를 과연 그녀는 알았을까요? 물론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했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내가 숙명여대를 붙었다고 해놓고 내년에 붙어서 그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본인의 남다른 비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거짓말이 오히려 자신을 오히려 더 거짓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녀는 그 거짓말을 계속 덮어가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도 이 거짓말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곳 바로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아마 구약성경 열왕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포도원 하나를 가꾸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아합 왕 근처에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시대를 유추할 수는 없지만 아합 왕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 포도원이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 이렇게 포도원이 잘 가꿔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을 불러서 이르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그것을 정원으로 또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은데 그것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너에게 더 좋은 옥토가 있는 포도원을 너에게 하사하겠다라고 하죠. 당시에 이 나봇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왕이 제안하는 딜, 지금의 우리의 나라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나봇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포도원, 더 넓은 포도원, 혹은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만큼의 돈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반대하죠.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것의 이유로 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왕에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경으로 살펴볼 것이 하나님께서 왜 개인 간의 토지 거래를 금지시켰는가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파별로 또 처음에 땅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지파별로 땅을 하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옮겨져 가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셨습니다. 즉 개인의 땅은 그 개인 대대로 가문 대대로 내려가야 하는 땅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의 근간도 흔들리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나봇은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굉장히 큰 시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침대에 누워서 먹지도 않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먹지도 않는 이 아합을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왕비였죠. 이세벨이 그 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밀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왕의 옥새를 찍어서 왕명으로 보낸 거죠. 아합왕의 왕명으로 보낸 것인데 이 내용인즉슨 금식하고 나서 금식을 내리고 그 가운데 나봇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힌 후에 그 자리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었을 때 두 명의 건달이라고 표현, 불량배죠. 불량한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책략을 낸 건데요. 너네 둘이 맞은편에 앉아서 나봇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시스템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 왜 이런 시스템이 있었느냐라는 것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혹은 범죄의 행각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증언하는 것으로는 범죄 혐의로 인정되지 않았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두세 사람이 그 범행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여해야만이 그 증인으로서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것이 당시의 제 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봇을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세벨의 계획이었는데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거짓 증언이 필요했는데 그 거짓 증언을 할 수 있는 불량한 자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불량한 자들에 대해서 사실 어떤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 이 거짓 증언을 했던 두 사람에게는 이세벨과의 모종의 계약이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왕비가 이것을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어떤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면 성경은 그 두 사람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그려주었겠죠. 그리고 분명하게 건달 혹은 불량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대가를 기대했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세벨과의 어떤 관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느꼈는지 그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락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거짓말이 이 선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그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둘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은 나봇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죠.
당시에 이제 법 중에 무서운 법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을 알고서도 거짓 증언을 한 두 불량한 사람 때문에 나봇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취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보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한 두 사람 때문에 물론 나봇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 배경에는 아합의 욕심, 이세벨의 계략, 그리고 두 사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은 이세벨과 아합보다는 이 두 거짓 증언한 불량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좀 더 맞춰보자면 왜 이 두 사람은 이 거짓 증언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왜 이 두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인생 한 방인데 내가 왕비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왕비의 약점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두 사람은 그냥 나봇 한 사람 죽이고 이세벨한테 잘 보여서 내가 어떤 권력을 얻겠다 정도로만 이 거짓말의 유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크게 관가했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제도라는 것까지 함께 부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고 계시고 큰 범죄로서 이 사건을 열왕기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봇이 죽고 포도원을 아합이 가져간 이 사건은 그냥 선량한 사람 나봇이 계략에 의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봇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개인 간의 토지 거래도 무너진,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체가 권위가 상실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십계명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거짓된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처음에 혹은 내가 이것을 마음을 먹을 때는 그게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과값이 개인 혹은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하나님의 명예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가릴 수 있다는 아주 무서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노키오가 코가 길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코가 요만큼 나왔을 때는 뭐 요 정도 세워진 거는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코가 점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피노키오가 거짓된 사람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은 점점점 커져서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까지 집어삼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도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면서 물론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없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늘 생각을 하십시오. 거짓말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수어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두신 비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 보면은 이제 비온 뒤에 천장에 이제 물방울이 맺혀져 있는 거죠. 이 물방울 이 왜 맺혀 있는 걸까요? 네, 뭐 맺혀 있다라고 보겠지만 물방울이 저렇게 붙어 있는 힘과 또 밑에서 끌어다니는 중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양이 저렇게 형성이 된 것은 밑에서는 중력이, 위에선 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러고 있다가 마르던가 아니면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장력과 중력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방울처럼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장력과 중력이 작용하는 이 물방울 중에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어떤 물방울일까요? 장력보다는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물방울들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또 장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면 중력을 거스르고 위에 저렇게 붙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크게 느끼는가, 혹은 나의 안위나 나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장력으로서 크게 느끼고 있는가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는 딸려가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장력과 중력, 물론 중력이 훨씬 크지만 장력이 중력보다 많이 작용받는다면 중력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느 것을 더 크게 여기는가가 바로 우리의 중력으로, 우리의 그래비티가 향하는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붙어 있는 곳에서 장력처럼 그냥 여기 있어야지, 이대로 살아야지,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작은 거짓말들, 작은 뻥들 쳐가면서 재미있게 살아야지,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라는 장력으로 붙들려 있는다면 우리는 어느덧 말라 비틀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중력으로서 작용한다면 우리는 지금 있는 곳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바르고 온전한 말들만을 우리 입술에서 내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어느 곳에 더 큰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오늘 두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처럼 이세벨에 붙어서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원하는 말을 해야 했던 두 사람의 삶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 가운데서 거짓되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드러내거나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또한 자신의 위치를 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두 사람이 자신을 모함했을 때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거짓 증언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늘 바른 말, 고운 말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방향성만큼은 하나님의 정직함,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있어서 그 정직함이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소한 거짓말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거스를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민감하게 살피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